자, 그래서 20대에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다쳐서 계속 그 상태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매트 활동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기능적인 그 능력을 좀 높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구르기 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구르기는 우리가 옆으로 살짝 구를 때는 어깨든지 골반든지 먼저 가면서 굴러가게 되는데, 굴러가야지만 옆으로 누울 수 있어야지만 앉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앉는 동작을 하기 전에 구르기 동작을 무단히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또 앉은 상태에서는 휠체어라든가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또 트레이닝 시켜야 됩니다. 또 이제 사지마비든 뭐 하지마비든 간에 몸통이 마비된 경우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 균형을 유지하는 것들이 다소 어려울 수가 있고, 또 마비된 다리가 옆으로 벌어져 있거나 돌아가 있으면 안 돼서 그런 다리 관리에 대한 것들도 매트 활동을 통해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아까 여러 측면에서 개인적인 능력이라든가 뭐 개인적인 신체 상태, 뭐 살이 많이 쪄 있다거나 아니면 키가 작거나 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체 상태에 따라서 많이 영향받을 수가 있겠고,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지, 마비된 팔다리 몸통을 움직이는 거는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정해질 수가 있겠고요. 종종 팔이든 다리든 ROM에 문제가 생겨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머슬 스파스티시티, 근육 긴장도가 어떤지에 따라서도 매트 활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지마비든 다리마비든 남아있는 근육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근력이라든가 근육 약화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아있는 팔 근육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 근육의 힘으로 몸통과 다리를 움직여야 돼서 근력 수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기능 훈련을 수행해야 될지를 환자마다 좀 다르게 구성을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러기는 옆에서 이제 몸통이, 다리가 마비된 상태에서는 팔을 옆으로 이렇게 휘둘러 가면서 몸통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팔을 휘둘리는 힘을 가지고 몸체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할 수가 있는데, 몸통 휘돌림 자세가 잘 안 나오게 되면 치료사가 무릎을 이렇게 세운 상태로 해서 몸을 약간은 돌려준 상태로 시행을 하게 되면 조금은 수월하게 구르기가 가능하고, 그런 구르기 기술이 좀 더 좋아지게 되면 그냥 환자가 온전히 옆으로 휘돌림 그 반동을 이용해서 구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또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앞을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몸통을 펴주는 근육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살아있는 목 쪽 또는 어깨 쪽 근육을 활용해서 이렇게 체중을 한쪽을 이동시키면 팔이 이렇게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옆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팔을 온전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치료사가 이렇게 체중 이동을 시키면서 유도를 해야 되고요. 또 이 팔 세갈래근이 살아있는 경우는 팔꿈치를 뻗고 몸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우선은 이제 자, 이렇게 엎드려 놓은 상태로 된 상태에서 한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살짝 돌리는 동작들을 유도하면서, 마찬가지로 팔을 앞으로 휘돌리고 쫙 뒤로 가져가면서 팔을 딱 펴준 상태로 지탱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팔 편 쪽으로 체중을 이동시키고 앞쪽으로 확 휘돌리듯이 팔을 챈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 그리고 점점점 더 체중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 팔을 가까이 가져오고, 체중을 다시 이쪽으로 옮기고 반대편 팔을 가까이 가져오고 하면서 앉는 자세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저 이렇게 해서 팔꿈치를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손 쪽을 고정시킨 상태로, 복근이 마비돼서 상체를 이렇게 세울 수 없게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손을 고정시키고 팔꿈치를 굽히는 근을 수축시키게 되면 몸이 이렇게 따라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복근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몸통의 힘을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팔꿈치를 굽혀주는 근육을 굉장히 많이 단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상체를 일으킬 정도의 근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어느 정도 상체가 일어난 상태에서는 팔꿈치를 바로 뒤로 옮겨서 지탱하는 자세로 만들어 주고, 또 이전에 봤던 그림처럼 한쪽 팔을 휘둘려서 팔꿈치 아래쪽으로 몸 뒤쪽으로 해서 팔을 펼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또다시 저쪽으로 체중을 이동한 상태에서 이쪽 팔을 가져오고, 이쪽으로 체중을 이동시키고 반대편 팔을 가져오고 하면서 앉는 자세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체중 이동시키는 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꿈치를 움직이는 거는 이것도 상당히 쉬운 동작은 아닙니다. 다리 쪽, 몸통 쪽 여기 다 마비된 상태로 해서 남아있는 팔 근육을 이용을 해서 몸을 뒤로 살짝 돌리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로 해서 팔꿈치를 몸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붙인 상태로 팔을 펴고 팔을 걸고 팔을 펴고 몸을 바른 자세로 가져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꿈치 편근이 살아있으면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단히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로스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앉은 상태에서 큰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구르기라든가 앉기라든가 이렇게 움직이기처럼 이제 큰 움직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앞톱니근은 어깨뼈 스카폴라를 앞쪽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반대로 팔이 고정되어 있으면 스카폴라를 앞쪽으로 빼주는 것이 아니라 몸을 뒤로 밀고 뒤 아래쪽으로 어, 떨어질 수 있도록 위쪽으로 밀어주는 그 역할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깨뼈를 앞쪽으로 쭉 내미는 동작인데, 반대로 어깨뼈가 고정되어 있으면 몸이 뒤로 밀리면서 엉덩이를 좀 더 많이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들어 올리는 훈련을 할 때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조금은 더 많이 들어 올릴 수가 있어서, 앉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이동시키기 또는 엉덩이 쪽에 체중이 많이 집중이 되면서 욕창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데 좋은 활동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비된 쪽 다리 관리는 앉은 상태에서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많이 벌어져 있거나 앞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이렇게 마비된 쪽 하나씩 돌려서 제 위치로 만들어 주는 것 또 알려줄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ROM에 대한 거는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ROM 제한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ROM이 제한이 큰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움직임할 때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어서, ROM에 대한 거를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좋아지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남아있는 팔 쪽 근력을 아주 많이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봤던 그림처럼 다리를 관리해 주는 거는 비교적 쉬운 동작에 속하는 거고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거로 훈련할 수 있을지 말지를 치료사가 결정을 해서 환자에 적합한 트레이닝 방법을 고안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뭐 PNF라든가 뭐 저항 운동, 특히 이제 팔 쪽 저항 운동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력 강화 운동 되게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등속성 운동도 쓸 수가 있는 거고, ROM이 제한되어져 있으면 스트레칭 사용 가능하고요. 전기 자극을 통해서 마비된 쪽 근육에 대한 거를 외부에서 자극을 해줘서 수축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대개는 이제 병원에서는 물리치료사와 1대1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뭐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집단 그룹 세라피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젊은 나이에 SCI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젊은 나이에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상태로 잘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물리치료사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마비라고 하는 게 쉬운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는 굉장히 실망하고 낙담하고, 본인의 장애를 실질적인 장애로 받아들이기까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룹 세라피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상대적으로 또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룹으로 하게 되면 물리치료 의사가 잘하도록 유도를 하지 않아도 환자분들이 직접 그런 분들을 만나고 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서 그룹 세라피가 초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도 파라플레이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손을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운전하면서 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의료진에 의해서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끼리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또 성공적으로 재활된 사람들을 봐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꿈을 키울 수가 있어서 그룹 세라피가 상당히 이점이 많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앉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르기 연습을 먼저 해야 됩니다. 혼자서 고를 수 있어야 되고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놓을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그 상태에서 다시 바로 놓을 수 있게끔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팔꿈치로 몸을 지탱할 수 있어야 되고 팔꿈치를 들어서 혼자서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쫙 갈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앉을 수 있어야지만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평적으로 침상이나 침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 수평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 또는 화장실이라든가 뭐 휠체어에서 뭐 화장실이라든가 다른 의자로 앉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초기 재활에서는 이제 뭐 저항 운동이라든가 침상 활동 등 그런 관련된 근력들을 많이 개발시키는 쪽으로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의자에 계속 오랫동안 앉아 있게 되면 욕창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욕창 예방을 위해서라도 파라폴레이자든 하지마비든 사지마비든 엉덩이를 한쪽으로 조금씩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연습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혼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옷 입기라든가 뭐 씻기, 먹기, 뭐 대소변 관리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교육을 계속 시켜줘야 될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휠체어를 많이 타게 되는데 휠체어에서부터 치료 매트, 휠체어에서 침대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 이런 식의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을 상당히 잘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파라플레이지아 환자분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운전대가 아니라 좀 특별하게 고안된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차를 구입할 때 그런 조건에 대한 거를 구입 전에 미리 얘기를 하게 되면 따로 이제 조정이 돼서 그런 조정된 차들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파라플레이자든 쿼드리, 사지마비든 간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뭐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파라플레이지아, 다리마비인 분들은 손기능이 좋기 때문에 약간만 조정된 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별 문제 없이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마비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몸통과 팔다리, 특히 이제 손 쪽이 마비된 분들이라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뭘 할 수 있는 게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C5 환자분이 할 수 있는 거, C6, 뭐 C7, C8 환자분이 할 수 있는 거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C5 환자분, C5 SCI다. 그러면 C5까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보, 플렉서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C6 SCI라고 하면 C6까지 살아있는 거고, 이거는 엘보 플렉서뿐만 아니라 손목, 익스텐서까지 살아있는 거고요. C7이면 손목 익스텐서 플러스 엘보 익스텐서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C8까지 살아있으면 다 플러스해서 손목 플렉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레벨이 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살아있는 근육들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C5까지 살아있는 C5 SCI다 그러면 휠체어를 굴릴 수는 있는데 손목 또 팔꿈치 기능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휠체어를 구르기 위해서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반면에
뭐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런 장치가 필요 없이 휠체어를 잘 굴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만일에 그 C7처럼 위팔 세갈래건이 살아있으면 굉장히 다른 이동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휠체어를 좀 타셔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가 있는 건지, 이동에 대한 훈련을 어떻게 시킬 건지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물리치료의 관건이고, 그 훈련 방법을 그렇게 손상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그 이동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치료사 한 명이 이동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두 명이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쿼드리플레지아, 테트라플레지아, 사지마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몸통과 다리를 다 못 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두 명이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환자분이 이렇게 팔을 낀 상태로 해서 뒤에 있는 치료사는 양 겨드랑이 사이로 해서 팔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분들이 사지마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팔 컨트롤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겨드랑이를 끼고 팔을 잡은 상태로, 또 한 명은 아래쪽에서 다리를 잡은 상태로 이렇게 해서 옮겨주는 겁니다. 또 만일에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쳐도 치료사한테 그 신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의 치료사들이 환자분을 옮기면서 많이 허리를 다치거나 어깨를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제 그 사지마비 환자분이라고 하면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비추입니다. 비추. 이렇게 하다가 치료사 다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하려고 하면 양쪽 무릎을 환자 발을 딱 잡아줘야 됩니다. 환자분이 다리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사가 무릎으로서 다리를 지탱을 해줘야 되고, 그런 상태로 환자 몸을 치료사한테 기대고, 뭐 몸통 컨트롤 안 되기 때문에 또 뒤로 이제 확 몸통이 꺾일 수가 있어서 치료사한테 몸통을 기대고 한쪽으로 지탱을 해준 상태에서 치료사가 온전하게 엉덩이를 잡고 전체적으로 들어 올린 다음에 몸을 이렇게 휙 돌려서 이렇게 앉히는 겁니다. 앉을 때도 치료사가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무릎이 확 꺾이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다리로 이게 지탱을 해야 되는 거고, 몸통이 뒤로 젖혀지지 않게 잡으면서 천천히 앉혀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환자분께서 뭐 사지마비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기능이 좀 비교적 레벨이 좀 낮은 사지마비 같은 경우는 자기 손 쪽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쪽으로 해서 휠체어 이제 팔 쪽을 이렇게 팔바지를 제거해 준 상태로 한쪽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양쪽 다리를 올리고 양쪽 팔을 밀어서 엉덩이를 쭉 뻗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를 훈련을 잘 시켜줄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으면 보호자분들이 환자분들을 일일이 치료대로 또는 침대로 옮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 없으면,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면 보호자는 자기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가 있는 거지요. 환자분이 한 분이 안 좋거나 아프게 되면 보호자 한두 명이 같이 붙어야 된다라고 하면, 장애는 한 명이 가지고 있지만 시간 소요는 세 명이 되는 거죠. 그거는 장애를 세 명이 갖고 있는 거나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독립적으로 혼자서 모든 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싼 휠체어일수록 이제 발판, 그리고 옆에 있는 그옆 손잡이를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거할 수 있는 스위치만 딱 누르고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뭐 굉장히 쉽게 훈련이 가능하고요. 차로 이동할 때는 뭐 그 손 기능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미끄럼판, 슬라이딩 보드 없이 대개 자동차 보게 되면 위쪽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손잡이를 팔로 이렇게 잡고 몸을 들어서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사지마비다 해서 손 기능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미끄럼판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차로. 화장실 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쪽 옆에 이제 손잡이를 제거하고 몸을 들어서 이동을 시키는 거지요. 이런 경우는 뭐 손목 조절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파라플레이자는 손 기능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쪽 손잡이를 잡고 몸을 이동시킨 다음에는
이쪽에 있는 바퀴 쪽을 잡고 몸을 마무리해서 이동을 확실하게 마무리해 주는 겁니다. 또 뒤쪽으로 최근에 있는 그 목발 같은 최근에 휠체어 같은 경우는 뒤쪽 등받이도 제거가 되는 그 휠체어들도 있습니다. 해서 그 휠체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등받이를 제거하고 뒤쪽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하겠죠. 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화장실은 똑같습니다. 뭐 휠체어 타고 있다가 의자로 앉아야 될 경우는 그다음 많지 않은데 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화장실, 변기로 이동하는 것처럼 양쪽 잡고 이렇게 몸을 이동하는 게 좋겠고, 대신에 장애인이 있는 그 집에서는 가능한 한 손잡이를 많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몸을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의자의 손잡이, 뭐 벽의 손잡이, 되게 장애인 화장실을 가보게 되면 옆 손잡이들이 많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딱 위치시키고 의자로 이동시킵니다. 욕조로 이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뭐 샤워라든가 목욕할 때 쓰는 방법들인데, 조심해야 될 거는 욕조가 항상 미끄럽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그 집안 구조에서 이렇게 옆으로 직접 뭐 욕조로 이동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은 좀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으면, 잘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욕조 이동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조로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몸을 앞으로 밀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물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우리나라 욕조는 이제 그 욕조 끄트머리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측면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좋겠지요. 자, 바닥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먼저 잠궈야 됩니다. 바퀴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휠체어를 잡고 바닥으로, 또는 바닥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잠근 상태에서 한쪽 팔로는 바닥을 짚을 노력을 해주면서 천천히 몸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시 올라오는 것도 있겠죠. 여태 특이적으로 바닥에 이제 너무 세게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방석을 꺼내서 미리 이제 바닥에 깔아놓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바닥 쪽으로 좀 엉덩이가 세게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충격을 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또 이제 바닥으로 이동할 때 바닥을 짚고 또 이렇게 내려와 이동하는 거, 그리고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이제 온전하게 팔림을 가지고 많이 해야 되고, 팔을 잘 쓸 수 있어야 되고, 근력을 잘 써야 되고, 근육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균형도 잘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행 훈련. 이제 대개는 환자분들이 보행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발 보행을 하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굴려서 이동하는 것을 선호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는 이제 물리치료사 입장에서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나서도 이제 보행 훈련을 하는 게 좋겠지요. 대부분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공간에 있으면, 걸을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조기를 차고 벗고 하는 것도 큰일이고 들고 다니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대부분 휠체어를 쓰려고 합니다. 만일에 T10이라고 하면 이분은 이런 경우에는 몸통 조절이 거의 대부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다리 쪽만 마비된 파라플레이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몸통도 컨트롤 가능하고, 그리고 손 기능 좋기 때문에 목발을 잡고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조개만 찰 수 있으면 실제로 보행 훈련이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보조기를 차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걸 이렇게까지 해서 휠체어를 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의욕이 좋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보행 훈련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뭐 신체적인 수준, 뭐 SCI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손상 수준이 신체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이, 성별 등등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서 있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 다리 쪽에다가 체중을 지탱하면서 좋은 자극을 잘 줄 수가 있겠고, 다리가 이제 구축되는 거, 굳는 거를 예방할 수 있겠고, 또 골다공증, 뼈 엉성증, 체중에 대한 스트레스를 자꾸 주게 되면 오스테오포로시스, 뼈 엉성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윙 투 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목발을 두 개를 동시에 딱 놓고 뒤에 있는 발을 여기까지만 갖고 오는 거예요. 요만큼 폴짝 띄어서 갖고 오는 거. 스윙 2였고 스윙 스루는 이게 훅 지나가서 앞에까지 오는 겁니다. 스윙 스루 게이트가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거고 보행 속도가 빠른 거지요. 이거를 스윙 스루 또는 건너뛰기 보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고 이제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좋은 경우, 제 레벨이 좀 낮은 경우에 더 사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또 스탠딩 프레임이라고 해서 뭐 어떤 경우에는 그 경사 침대를 써서 몸통이 너무 많이 마비되어 있고 또는 기립성 저혈압에서 서게 되면 어지럽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틀에서 쓰는 게 좀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가 더 좋겠지요. 이것도 난이도가 좀 높은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몸통 컨트롤이 가능해야 될 거고 몸통 컨트롤이 안 된다, 다 마비됐다 치면 팔을 잡고서 설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경사침대를 쓸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더 잘 된다라고 하면 뭐 평행봉에서 보조기를 착용하고 설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립훈련기 초기에는 처음에 걷기 전에 먼저 선자세를 잘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경사침대 상태가 좀 더 좋으면 본인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으면 아까 이 사전에서 봤던 이제 기립훈련기 스탠딩 프레임에서 하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보행훈련은 이제 사지마비 환자분들한테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몸통이 다 마비되어 있는 다리마비 환자분들한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이 좀 낮은 기능이 좋은 T10, 뭐 T6 뭐 이런 정도의 환자분들한테 쓸 수 있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스윙 투 게이트, 건너뛰기 보행, 뭐 뛰기 보행, 뭐 내전 보행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휠체어, 의자차 휠체어에 대한 거를 굴리고 세우고 돌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미끄럼판을 경우에 따라서는 미끄럼판을 이용해서 침대로 옮기는 거, 차로 가는 거 등등등 뭐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 라이라고 하는 거는 사지마비 환자분들한테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손기능이 좋은 파라플레이자 정도 돼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휠라이는 휠체어 앞바퀴를 들고 균형 잡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을 휠라이라고 하는데 되게 지역사회에서 휠체어를 잘 타기 위해서는 울퉁불퉁한 바닥도 많고 단 한두 개 정도는 휠라이를 통해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휠라이를 알려주는 것도 이제 퇴원 전에 반드시 해야 될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목발 보행을 하면 좋은데 이제 에너지 소모가 많고 번거로운 작업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혼자 걸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휠체어가 아니라 직접 걸을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기능적인 이점이 많기 때문에 ADL 상에서도 상당히 좋은 점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거를 딱 보조기를 착용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금속성으로 된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석고부목 주용을 떠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전부 다 이제 보조기 금속 성분으로 된 보조기를 많이 쓰고 있고요. 어쨌든 뭐 무릎이든 발목이든 다 고정될 수 있게 무릎이 꺾이면 걸을 수가 없어서 잘 고정될 수 있게 유지하면서 걷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조기, 보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보행 훈련을 하기 전에 우선 평행봉에서 서서 균형 잡는 운동을 먼저 해야 됩니다. 평행봉 자체가 옆에 바닥에서부터 고정되어 있는 봉들이기 때문에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봉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는데 쉽기 때문에 이게 수월하게 균형을 잡고 안전성 있게 서기 운동을 하는데 적합합니다. 특히 그 마비로 인해서 운동뿐만 아니라 감각도 상실이 되게 되는데 그런 다리와 몸통으로부터의 감각 상실을 시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평행봉 끄트머리에 커다란 거울을 놓게 되면 시각적인 피드백을 직접 받을 수 있어서 서기 자세 훈련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기립 자세에서의 감각은 주로 브릿지 머슬, 브릿지 근육들로부터 오게 되는데, 브릿지라고 하는 거는 똑바로 누운 상태로 이렇게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그런 식의 운동을 브릿지라고 하고, 요때 큰 볼기근 그리고 척추 세움근 등이 이 자세를 만들면서 기립에 대한 감각을 키우게 됩니다. 사지마비 환자분들 세우는 동작에서는 대개 그 다리 쪽이 마비된 것 때문에 1차적으로 다리에는 무조건 보조기를,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서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지마비 환자분들을 그 어떤 스탠딩 프레임, 틀이라든가 경사침대에서 세우는 것보다는 치료사가 직접 이렇게 안고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는 이런 식의 동작은, 이런 식의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만일에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하지만 치료사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훈련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리 쪽 마비 때문에 아무리 그 보조기를 찾다고 하더라도,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다리 움직임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물리치료사 직접 일으켜 세우기 전에 무릎으로 이렇게 다리를 양쪽으로 지탱을 해서 그 벌어지지 않고 잘 체중으로 지탱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런 상태로 해서 엉덩이 쪽을 자꾸 들어서 이렇게 일으키는 동작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 환자분 체중을 온전하게 몸으로 받고 그 지탱을 하고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치료사들한테는 부담이 많이 되는 동작이고요. 만일에 이렇게 서기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그 양쪽 평행봉을 지탱한 상태로 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앞뒤로 해서 저항을 주고 보조를 하면서 서서 균형 잡기 운동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마비 환자분들은 손을 상대적으로 잘 쓰기 때문에 사지마비 환자분들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스탠딩, 서기 동작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리 쪽을 못 쓰는 관계로 이제 다리를 곧게 펼 수 있는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로 해서 그 엉덩이 쪽을 들어서 바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을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평행봉을 잡아가면서 균형을 잡는 거를 도와줄 수 있고요. 뒷부분에서 한쪽 손만 잡고 한쪽 팔 펴기, 또는 가능하다면 양쪽 팔 펴기 등등으로 해서 서기 동작들에 대한 훈련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앉기에 대한 훈련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저희 환자분들께서 환자의 엉덩이를 잡고 무릎과 발을 사용해서 다리 쪽을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리가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자분들은 다리 움직임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뻗정다리인 상태에서 철퍼덕하고 앉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치료사는 무릎과 발을 사용해서 환자분 발을 잘 지탱하면서 환자분이 앉고 서기를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선자세에서는 그 골반을 잡고 앞뒤로 움직여 가면서 그 선자세의 운동을 할 수 있고, 발을 앞으로 조금씩 뛰면서 또는 체중 이동시키는 것들을 연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전 보행, 뛰기 보행이라고 하는 거는 목발을 짚고 양발이 앞으로 건너와서 목발까지 가는 거를 스윙 투 게이트라고 하고, 이거를 목발 위치를 넘어서 발을 앞쪽까지 이동시키는 거, 보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건너뛰기 보행, 스윙 스루 게이트라고 하고, 내전 보행은 왼쪽 지팡이 그 목발을 가고 오른쪽 발 가고 오른쪽 목발 가고 왼쪽 발 가고,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4개로 사용해서 이동하는 것을 내전 보행이라고 합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건너뛰기 보행이 난이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건너뛰기 보행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내전 보행 정도로 해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보행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스윙 투 게이트를 할 때 이렇게 연분이 연습시키기 전에 먼저 골반에 대한 움직임을 가지고 체중을 이동시키는 거, 그리고 평행봉에서 발을 앞뒤로 뛰면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같이 움직일 수가 훈련할 수가 있겠고 평행봉이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이렇게 보행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내전 보행은 팔을 먼저 가고 그리고 반대편 발 움직일 수 있도록 밀어주고 반대편 팔에 가고 또 한쪽 다리가 다시 가고 이렇게 해서 4번 움직여서 하는 보행을 내전 보행 훈련이라고 하고 환자분의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양쪽 팔을 같이 균형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으면 한쪽 팔, 한쪽 다리 이렇게 하나씩 움직이는 것도 알려줄 수가 있겠고요. 건너뛰기 보행은 이제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좀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 균형 감각이 아주 좋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숙련된 사람들한테만 쓸 수 있는 거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목발을 잡고 균형 훈련시키는 거, 이제 다리 마비가 된 사람들이라서 다리 보조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릎은 굽혀지지 않고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팔을 이용해서 체중을 옮기고 균형을 옮기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서 넘어지지 않고 건너뛰기 보행, 뛰기 보행 등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물리치료사의 몫입니다. 침상에서 안 서는 거, 또 휠체어에서 서는 동작할 때 치료사의 위치는 항상 앞쪽으로 있는 상태에서 지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균형을 못 잡아서 앞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앞에서 이제 잡아서 지탱해 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 숙달이 되게 되면 혼자서 할 수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목발의 위치라든가 균형을 어떻게 옮기고 목발을 어떻게 옮기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휠체어에서 가쪽으로 이동할 때는 한쪽 목발을 이제 손목에서 걸고 이제 휠체어의 한쪽 모서리를 잡고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다시 목발을 가져오는 그런 연습을 시켜줘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동작들을 연습하다가 예기치 않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넘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휠체어에서 이제 목발로 해서는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려서 뒤쪽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분이 어떤 거를 소홀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지, 옆으로 일어날지 또는 뒤로 일어날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선택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계단에 대한 것들은 제 목발을 좀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연습할 수가 있는데 계단에는 마찬가지로 난간이 있기 때문에 목발 한쪽만 짚고 한쪽으로 이제 목발 짚으면서 다른 목발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한쪽 팔로는 이제 고정된 난간을 잡고 하나씩 다리를 올려서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를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난이도가 되게 높은 동작들이기 때문에 균형을 잃지 않고 잘할 수 있게 옆에서 잘 지켜봐 줘야 됩니다. 바닥에서 많이 넘어졌다라고 하면 목발을 짚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한쪽 목발을 짚고 지탱할 수 있게 하면서 한쪽 팔을 손을 짚고 이렇게 천천히 목발을 짚고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만 역시 이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동작이라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개의 환자분들은 그 목발을 짚고 서 있는 균형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그 바닥에서 목발을 짚고 일어나는 거는 더 큰 이제 난이도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발을 짚고 이제 차 밖으로 나오기, 또 목발을 짚고 울퉁불퉁한 바닥을 걷기 등등 상당히 이제 균형 잡기 어려운 상태에서 다양한 조건을 만들어줘서 이제 보행 훈련을 하는 거겠죠.